진리는 만일 기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전하는 소식은 사실의 작은 부분밖에 반영되지 못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리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의 비위를 맞추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러나 주애는 기자의 주장에 수긍하지 않았다. 잠깐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잘 몰라야 말을 잘한다는 게 언뜻 듣기엔 어불성설 같지만 잘 생각해보라고 일리가 있어.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 조금 알게 되면 객관성을 잃기가 쉽고 그것과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없게 되지. 중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 중국에 하루 동안 머문 사람은 책 한 권을 쓰고 일주일 동안 머문 사람은 기사 한 편을 쓰는데 거기서 한 해를 보낸 사람은 아무것도 쓰지 못한다고 말이야. 그럴듯하지? 안 그래?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런 식이야. 내가 어렸을 때 얘긴데 말이야. 줄리는 문득 그 기자가 오로지 인터뷰 받기만을 꿈꾸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마르셀 부지라르는 줄리네 그룹이나 그들의 음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같은 일을 오랫동안 되풀이해온 탓에 그에겐 이제 호기심도 다른 사람에 대한 흥미도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남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질문을 받는 거였다. 줄리가 만일 어떻게 그런 저널리즘의 비결을 터득하게 되었냐, 그 비결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신문사 내에서 그의 지는 무엇이고 기자의 삶은 어떠한 것이냐 따위를 물어보았다면 그는 무척이나 좋아했을 거였다. 줄리는 그의 얘기를 귓등으로 흘리면서 너불거리는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기자는 얼마 전에 만난 택시 운전사처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은 대단히 강한데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쓰는 모든 기사에는 아마도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씩은 담겨 있을 거였다. 그래서 그가 쓴 기사를 모두 모아놓으면 현대 언론의 대기자 마르셀 보지라르의 완전한 정기가 만들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원장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그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좌석표가 매진되어 객석이 10,000원일 뿐만 아니라 입석 관계까지 들어왔다는 거였다. 저 소리를 들어봐. 아닌 게 아니라 막 뒤에서 청중이 박자에 맞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쥘리, 쥘리, 쥘리. 쥘리는 기가 번쩍 뛰었다. 그건 꿈이 아니었다. 온 청중이 그녀를 오로지 그녀만을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가 막을 살짝 들추고 객석을 보았다. 자기 이름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줄리, 잘할 수 있지? 다윗이 물었다. 줄리는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목이 이상해지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마른 기침으로 목을 가다듬고 어렵사리 이렇게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안 나와. 개미들은 질겁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줄리의 목소리가 안 나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였다. 꿈속에서 본 입 없는 얼굴의 형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줄리는 손짓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긴장해서 그럴 거야. 프랑신이 스스로를 안심시키느라고 그렇게 말했다. 원장도 거들었다. 그래, 이건 무대에 서기 전에 찾아오는 불안 증세야. 흔히 있는 일이지. 중요한 공연을 앞둔 사람들은 무대에 나가기 전에 의뢰 이런 불안을 겪기 마련이야.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 내게 처방이 있으니까. 원장은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숨을 헐떡이며 작은 단지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단지 안에 든 것은 꿀이었다. 줄리는 꿀 몇 숟가락을 삼킨 다음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원장은 득이에 차서 목청을 높였다. 다행히도 곤충들이 이렇게 훌륭한 약을 만들어 놓았어. 내 안에는 로라 젤리로 독감까지 낫게. 폴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꿀단지를 들여다보았다. 정말 놀라운 위험을 지닌 식품이로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줄리는 모든 음력에 걸쳐 갖가지 소리를 내보면서 되찾은 목소리를 계속 시험하였다.
자, 이제 준비됐지? 백과사전 2개의 입. 탈무드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2개의 입, 곧 윗입과 아랫입이 있다고 한다. 윗입은 말을 통해서 사람의 육신이 공간 속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말은 단지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역할도 한다. 사람은 윗입으로 말을 함으로써 공간 속에 자기 자리를 잡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탈무드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더라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약은 말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 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2번째 입은 생식기다. 생식기는 사람의 육신이 시간 속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사람은 생식기를 통해, 즉 쾌락과 생식을 통해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며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로 자기 존재를 규정하게 된다. 생식기, 곧 아랫입은 가계를 풍성하게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녀를 통해 부모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구현하는 권능을 향유하고 있다. 윗입은 아랫입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람은 말로써 남의 마음을 끌고 말로써 성을 움직일 수 있다. 아랫입 역시 윗입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성을 통해 자기의 정체와 자기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30권. 첫 번째 폭파 시도. 준비됐습니다. 막시밀리앵은 피라미드 벽에 설치해 놓은 폭파물을 점검했다. 그 건물에 언제까지나 조롱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마침내 그는 폭파를 결심했다. 폭파 담당자들이 폭발물을 기폭장치에 연결한 전선을 풀어놓고 피라미드에서 멀찍이 물러섰다. 경정이 신호를 보냈다. 폭파 책임자가 기폭장치를 들고 올리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5, 4, 3, 2, 부스. 둘은 폭파 책임자가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기절을 해버렸다. 그의 목에 무엇인가에 물린 자국이 있었다. 피라미드를 지키는 말벌이 다시 나타난 거였다. 막시밀리앵은 살갗에 노출된 부위를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르고 그 자신도 옷깃으로 목을 가린 채 양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팔꿈치로 기폭장치를 눌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전선을 따라가 보고 나서 곤충의 위턱 같은 것에 전선이 잘려있음을 확인했다. 물. 수련잎이 잠시 허공을 난다. 시간이 멎어버린 느낌이다. 그렇게 높이 떠있으니 이제껏 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동물들이 보인다. 벌새도 있고 밤빛 새 등에 공중에 한자리에 떠서 물을 살피고 있는 물총새도 있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와 수련잎 배의 분홍빛 돛을 휙휙 스치며 지나간다. 암개미 백사모는 이것이 자기가 보게 될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모두 겁에 질린 채 더듬이를 세우고 있다. 그들 앞에 몽실몽실한 구름 속에서 밤 꾀꼬리 한 쌍이 희롱거리고 있다. 오라, 이것으로 내 여행이 끝나는 것인가. 허공에 머물러 있던 수련잎이 다시 중력 법칙의 지배를 받고 빠른 속도로 내려간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오른쪽,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개미들은 그 엘리베이터의 발톱을 받고 몸을 도사린다. 수련에서 꽃잎 2개가 또 떨어져 나간다. 개미들이 우글거리는 배에 붙어 있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꽃잎들이다. 낙하가 점점 빨라진다. 12호의 뒷다리가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수련잎에서 떨어진다. 그는 뒷다리를 위로 하고 머리를 아래로 해서 물구나무를 선 채 발톱 하나로 겨우 잎을 붙들고 있다. 암개미 백사모는 날아가지 않으려고 위턱을 수련잎에 박아 넣는다. 7호가 날아간다. 그는 14호가 가까스로 붙들고 14호까지 날아가라는 것을 다시 11호가 붙든다.
수련잎의 가장자리가 위로 말리면서 사발 모양을 이룬다.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수련잎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착륙할 때도 아마 그와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리라. 암개미 백사모는 발톱의 잡음새가 자꾸자꾸 느슨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러다간 곧 수련잎에서 떨어져 나갈 것만 같다. 그때 수련잎배의 밑바닥 전체가 착하고 수면에 닿는다. 배가 조금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아주 순식간의 일이어서 개미들은 물에 빠지지 않았다. 수련잎이 떨어지면서 수면이 살짝 패는 그 짧은 순간 암개미 백사모는 물속에 사는 동물들과 거의 닿을 듯이 마주보는 아주 진기한 경험을 했다. 눈이 아주 동그란 모래무지 한 마리와 등마루가 톱니처럼 들쑥날쑥한 도롱뇽 두 마리를 보았다 싶었을 때 탄력을 받은 배가 다시 올라간다. 물결이 한바탕 밀려와 개미들의 더듬이를 적신다. 그 바람에 그들의 모든 지각이 잠시 중단된다. 지각이 돌아왔다. 그들은 급류를 통과했다. 은빛 강물은 그들을 괴롭히는 데에 실증이 났는지 이젠 고요하게 흐르고 있다. 그들은 모두 무사하고 급류가 또 날아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개미들은 아직 공포의 페로몬과 물이 묻어있는 더듬이를 흔들고 서로 달라붙어 갈무리 주머니 달콤한 영양물을 교환한다.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수련잎배는 남쪽으로 흘러가는 은빛 강물 위를 다시 미끄러져 내려간다. 벌써 해가 설핏하다. 해가 천천히 땅속에 제 둥지로 들어가고 땅거미가 밀려온다. 안개가 뿌옇게 서리면서 시야가 점점 줄어든다. 안개의 물알갱이 때문에 개미들은 후각 레이더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레이더 탐지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누에 나방들조차도 숨을 곳을 찾아간다. 어둠에 밀려 숨어드는 태양의 무기력한 모습을 감춰주려는 듯 안개 장막이 사위를 휘감는다. 등해를 닮은 나비들이 개미들 위로 날고 있다. 암개미 백사모는 그들의 힘찬 날개짓을 관찰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나비들도 저토록 아름답지 아니한가. 백과사전 나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엘리자베스 퀘블로로스 박사는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소년들을 보살피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 아직 수용소 막사에 누워있던 아이들을 보러 들어갔다가 박사는 나무 침대에 새겨진 어떤 그림을 보게 되었다. 나중에 다른 수용소들을 돌아다니면서도 박사는 똑같은 그림을 또 보았다. 아이들의 그림에는 단 하나의 모티브가 있었다. 그건 바로 나비였다. 박사는 처음에 그것이 매맞고 굶주리던 아이들끼리 일종의 형제애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했다. 옛날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물고기를 공동체적 유대의 상징으로 삼았듯이 아이들도 나비를 통해 자기들이 한 집단에 속해 있음을 표현했을 거라고 박사는 믿었다. 박사는 여러 아이들에게 그 나비들이 무엇을 뜻하냐고 물어보았다. 아이들은 대답을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아이가 그 의미를 밝혀주었다. 그 나비들은 미래의 우리예요. 우리는 모두 이 고통받는 육신이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의 우리는 애벌레와 같아요. 어느 날 우리 영혼은 이 모든 더러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날아오를 거예요. 나비를 그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일깨우곤 했어요. 우리는 나비다. 우리는 곧 날아오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3권 배를 갈아타다. 그들 앞에 갑자기 돌덩이 하나가 나타났다. 개미들이 그것을 빙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돌에 달린 두 눈이 뜨이고 커다란 입이 벌어진다. 조심해라. 돌이 살아있다.
시포가 자극적인 페로몬을 발했다. 돌덩이가 뱃존으로 성큼성큼 다가든다. 개미들은 수련잎 귀퉁이로 뒷걸음을 친다. 15호는 벌써 배에 꽁무니를 들어올리고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그들은 또 하나의 적과 마주친 것이다. 그들은 아우성 치듯 페로몬을 바라며 대책을 논의한다. 암개미 103호는 수련잎 가장자리로 다가간다. 돌이 헤엄을 친다거나 입을 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니 돌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규칙적인 무늬가 있다. 이건 돌이 아니라 거북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여느 거북과는 다르다. 그들은 헤엄치는 거북을 본 적이 없다. 사실 거기에는 개미들이 모르는 곡절이 있다. 그 물살이 거북은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온 것이다.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거북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에게 크게 유행하고 있다. 그 거북들은 생김새가 특이하고 위로 들린 코가 귀염성이 있어서 쉽게 아이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아이들은 투명한 플라스틱 통 속에 가짜 무인도에 거북을 집어넣고 집안에서 기른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그 작은 동물 장난감에게 실증이 나면 차마 집안의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호수나 연못이나 개울에 내다 버린다. 그 거북들이 거기에서 번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자기들의 본고장인 플로리다에서보다 오히려 쉽게 번식한다. 플로리다에는 그들의 천적이 있다. 그들의 등딱지를 깨트릴 수 있는 특별한 부리를 가진 새들이 바로 그 천적이다. 물론 애완용 거북을 수입하면서 그 천적까지 들을 생각을 한 수입업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 결과 플로리다 거북들은 유럽의 호수와 개울에 공포의 회오리를 물고 왔다. 그들은 지렁이와 물고기와 봄바닥의 거북들을 학살했다. 지금 103호와 그의 동료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가공할 괴물 가운데 하나다. 그 괴물이 턱을 맞부딪히면서 다가오고 있다. 수련잎 회를 따라잡은 물방개들은 그 턱을 벗어나려고 전 속력으로 물을 휘젓는다. 수련 잎배와 노란 눈의 괴물 사이에 경주가 시작된다. 그러나 더 무겁고 더 빠르고 수력학을 더 잘 응용하는 쪽은 괴물 쪽이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쉽게 수련 잎배를 따라잡는다. 거북은 배의 추진장치 노릇을 하는 물방개들을 한 마리씩 우적우적 먹어치우고는 개미들을 향해 입을 쩍 벌린다. 쓸데없이 저항하지 말고 고분고분 잡아먹히라고 종용하는 듯하다. 암개미 103호는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관한 연속극을 떠올리고 침착하게 다른 개미들을 모아 싸울 준비를 시킨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끌어올리고 가장 큰 위턱을 가진 자가 그 끝을 깎아서 창을 만들어라. 거북은 벌써 배의 고물을 물어뜯고 있다.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만 같다. 몇몇 개미들은 거북이 더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수련꽃 꼭대기에서 그의 콧구멍을 겨누고 개미선을 발사한다. 아무 효과가 없다. 이물 쪽에서는 나뭇가지를 깎아 창을 만들고 있다. 103호가 그만하면 되었다고 판단을 내리자 그들은 다 같이 창을 들고 수련이 위를 달려 괴물에게 덤벼든다. 암개미 103호는 오디세우스와 외눈 거인 키로브로스의 일화를 떠올리고 거북의 눈을 겨냥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 거북의 얼굴을 찔렀지만 창은 얼굴에 박히기는커녕 두 동강이 나고 만다. 거북의 쩍 벌어진 입이 고물 쪽을 삼킬 채비를 하고 있다. 103호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더 효과적인 방법을 쓰기로 한다. 오디세우스를 흉내낸 것은 말짱 헛탕이었다. 병법은 뭐니 해도 텍스 에이버리의 것이 최고다. 103호가 동강난 창을 수직으로 세워들고 거북의 입을 향해 돌진한다.
거북이 입을 다시 다물려는 찰나 백사무는 동강난 창을 들이밀어 아래 위로 버텨놓는다. 거북들이 흔히 그러듯이 이자도 머리를 등딱지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러나 입이 쩍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뜻대로 될 리가 없다. 거북이 머리를 끌어들이려고 애면 긁면 할수록 창은 입천장에 더욱 깊이 박힌다. 15호는 그 틈을 타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동료들에게 거북의 입 안에 들어가자고 신호를 보낸다. 거북이 달아나기 전에 개미들은 있는 힘껏 달리다가 배에서 뛰어내려 침이 질퍽거리는 혀에 다다른다. 거북은 입 안에 들어온 개미들을 익사시키려고 머리를 물속으로 들이민다. 15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식도로 들어가라고 이른다. 목구멍으로 넘어 들어간 개미들을 위로 내려보내기 위해 식도의 입구가 닫힌다. 그 덕분에 개미들은 물에 휩쓸리지 않는다. 개미들의 물에 빠지지 않고 식도 안으로 들어갔음을 깨달은 거북은 강물을 한 모금 가득 들이킨다. 물이 식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15호는 커다란 동물들의 신체 구조에 대해 본능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는 산성이 강한 삭인물이 가득 들어있는 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아래로 곧장 내려가면 안 된다고 알린다. 그들은 위턱으로 엽기를 내서 식도와 나란한 숨통으로 들어간다. 휴, 물은 그들을 휩쓸지 않고 지나갔다. 숨통의 벽은 점액이 없고 매끈하다. 그래도 상피에 공기를 거르는 선모가 있어서 개미들이 너무 빨리 추락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들은 페낭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전투 경험이 많은 사냥개미 15호는 자기들 주위로 독성 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피하고 거북에게 더욱 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 동료들을 심장 쪽으로 이끌고 간다. 거북의 심장이 개미들의 위턱에 의해 잘려나간다. 거북은 몇 차례 경련을 일으키더니 모든 움직임을 멈춘다.